안녕하세요. 새롭게 역사를 맡게 된 박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고조선의 역사서 신지 비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지 비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지는 단군 조선 때의 사관이다, 그리고 관직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지 비사의 뜻을 살펴보면 지는 기록하다, 적다, 외우다, 기억하다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는 말이나 말씀, 시문이니까요. 신지 비사를 쉽게 풀이하면 신지가 기록한 비밀스러운 시문이란 뜻입니다. 자, 이 신지는 그럼 누굴까요? 이 조선상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치라고 했는데요. 신치는 우리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쓰다 보면 신지라고 합니다. 신치, 곧 신가는 언제나 신수도의 제삿날에, 그러니까 천제를 지낼 때죠. 천지의 제사, 천제를 지낼 때 우주창조의 신화와 영웅, 용사들의 이야기와 예언류의 경계담을 노래해서 그것이 후대에도 계속 따라하는 관례가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웅들의 이야기, 우주창조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도 경계담으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의 문사들이 그 노래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 신치를 책 이름으로 했으니 이른바 신지와 신지비사가 그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지에 대해서는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신시봉기를 보시면 환웅천왕께서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문자를 만들게 하셨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만들게 하신 거죠. 신지 씨는 대대로 주명, 말씀을 받드는 주명 직책을 관장해서 왕명을 출납하고 천황을 보좌하는 일을 전담했다. 그래서 이 신지 혁덕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사슴발자국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게 바로 녹도문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태고 문자의 시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역사 기록과 편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고대에는 전복을 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이 또는 어떤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나 뭐 농사를 질 때나 모든 것들을 천지의 뜻을 받들어서 했기 때문에 전복이라는 형태로 천지의 뜻을 이제 아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복을 행하면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역사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국시대에도 이런 전복을 행하고 기록을 했던 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구려는 사무, 백제는 박사, 신라는 문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 차대왕조를 보면은 왕이 평유의 들판에서 사냥을 하는데 흰 여우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흰 여우를 쐈는데 맞지를 않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무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무는 스승사자에 우리가 무할 때의 무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역사의 원형, 사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은 이 태수의 오른쪽에 이 작게 이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할 기자에 방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실이라고 하는 관직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천문과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제사 전복과 치료, 미래 예측이 무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이 기실이라고 써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관의 원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제도 고흥을 시켜서 이 서기를 쓰게 하는데요. 이 고흥의 직책이 뭐였냐면 박사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석박사 해가지고 박사가 있잖아요. 이 백제 시대 때 이미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이 역사책을 쓰고 편찬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이 거칠부 등에게 명해서 문사를 모아서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다루는 선비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제 선비가 있었잖아요. 그 선비의 유래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은 선배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배를 화랑, 신라의 화랑이죠. 백제의 무절,
고구려의 조의 선인들이 이 선비의 유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영우 교수는 문헌에서 선비가 선인 그리고 앞설 선자를 써서 이 선인이나 선인으로 썼다는 점에서 당군을 최초의 선비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선의 도를 닦았던 신선의 도를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비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선인에 대해서는 이 삼국사기에 나오죠.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땅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선인 왕검이 바로 당군 왕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이 바로 이 선인의 원류, 시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를 좀 정리를 하면 뭐냐. 신선, 선자를 써서 선임이었다. 그리고 신선의 도를 닦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선비들이 나중에는 이 삼랑, 삼시랑, 천왕랑이 되는 것입니다.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도 그의 관직 호칭이 천왕랑이었죠. 그래서 이런 신선의 도를 닦았던 사람들이 역사책을 편찬하고 기록하고 문자를 만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때 알고 있는 선비의 원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지비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지비사의 원문은 그 일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하냐면 고려사에 전하는데요. 고려사의 김희재 열전을 보면은 김희재라는 사람이 고려 숙종 때 이 고려의 수도 남경으로 천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 도선비기와 신지비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중에 이제 신지비사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신지비사에서 말하기를 저울추와 저울접시에 비유하자면 저울대는 부소량이며 저울추는 오덕지이고 저울머리는 백아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군조선 때 쓰여진 신지비사의 기록에 보면 단군조선은 수도가 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삼경이라고 합니다. 이 저울을 보시면은 저울대가 있고 물건을 올려놓고 물개를 재는 저울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판에 올려진 물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추가 있는데요. 이 저울추와 저울판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만 이 무게를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의 수도가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신지비사의 어떤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지비사에서는 이 진안과 마안과 번안에 각각 진안은 저울대고 그다음에 마안은 저울판이고 번안은 저울추다. 그래서 저울대는 부소량이고 저울추는 오덕지고 저울판은 백아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은 바로 이쪽이죠. 이 단군조선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 수도가 바로 이 저울대에 해당하는 진안이고 그다음에 저울판은 바로 한반도 평양이 있던 마안이다. 그다음에 이 저울추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경을 두고 서로 균형을 잘 맞추면 어떻게 되냐? 이곳의 도읍을 정하면 70개 나라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며 라고 돼 있습니다. 70개 나라라고 하면 단군조선이 7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국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군세계의 기록을 보면은 이 대단군 왕건께서 이 천제를 지낼 때 그 참석한 나라들의 숫자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국이 2, 소국이 20, 음락이 3,624곳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대국 2은 당연히 마한과 번안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국은 20국이 있는데 굉장히 대국보다는 작지만 큰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음락이 3,624곳이다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이 홍산문화의 하가점하층 문화의 유적을 보면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2,000여 곳이 넘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사실은 지금의 오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단군조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강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락이 사실은 3,600곳보다 더 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수국은 뭐냐면 이 제후국들을 가리키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수국들을 거느리고 있던 단군조선은 천자국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지비사에 기록이 돼 있고 또 그 내용이 고려사에 인용이 돼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경을 두게 되면 결론은 뭐냐? 신기를 수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신지비사의 원문인 서유사가 단군세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유사의 원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미균 평이하야 내덕호 신정이로다. 이 신기가 아니고요. 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신지비사의 원문은 지금 사실은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원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끊어 읽기를 지금 잘못해놔가지고 신기라고 해석을 한 건데요. 실제로는 신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정은 뭐냐? 삼신의 정기를 뜻합니다. 자, 이 삼신의 정기가 잘 보존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울의 머리와 꼬리를 정밀하게 하여 수평을 잘 잡을 수 있다면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보장받을 것이고 만약 비유를 들은 세 곳의 땅을 버린다면 왕업은 쇠퇴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저울은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북두칠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사기의 천간서에 보면은 선기옥형을 살펴 칠정을 다스린다, 바로잡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하늘을 보면은 천문을 보면 가장 중심에는 북극성이 있고요. 이 북극성을 사방으로 운행을 하면서 이 모든 별자리를 통괄하고 통제하는 게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상계님이 계신 곳이 바로 칠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칠성의 별에 가장 몸통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 저울대, 저울주, 저울판으로 봤는데 이 저울의 그런 형국이 바로 이 사만에 그대로 이제 투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효사의 마지막 부분이 뭐가 돼 있냐면 이 삼경 제도를 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삼신이 있고 그 삼신의 정기를 보존하는 땅에 그러니까 삼신이 이모하는 땅이 바로 사만이기 때문에 사만에는 삼경을 두어야 하고 그 삼경을 둠으로써 그 정신을 보존하고 진실로 삼신상계님을 섬기는 데에 왕의 그 나라의 흥업이 달려 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성제사 천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데에 천신을 삼신상계님을 섬기는 데에 이 나라의 흥망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경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천부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 하나는 무에서 시작해서 셋을 이루어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 하나가 잘 보면 처음에는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삼국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사만이 있고 또 그 사만의 주인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삼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삼경제도는요 단군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본따서 고구려에도 삼경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을 텐데요. 고구려도 평양성, 국내성, 한성이라고 하는 삼경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삼경을 두었죠. 이 고려는 처음에는 중경, 서경, 동경을 두었습니다. 자, 이 삼경을 고려는 어떻게 둔 거냐면 자, 중경은 이제 당연히 중심 수도고요. 서경은 뭐냐면 평양에 두었는데 고구려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고려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해당하는 그곳에 각각의 수도를 뒀던 겁니다. 그래서 서경은 고구려, 동경은 경주니까 신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경을, 이 동경을 없애고요. 이 김희재의 상소에 의해서 동경이었던 경주를 폐하고 남경, 목명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입니다. 여기는 이제 백제의 수도였죠. 그래서 이 남경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지비사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삼국유사에는 이런 스님이 이 신지비사의 책을 보고 직접 서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소문 대영웅이 서문과 아울러 주석한다 했으니 곧 소문이 곧 증명인 것은 문헌으로 증명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스님이 상문사를 쓸 때 이 소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름인가 아니면 직명인가를 몰라서 이 인용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계 소문할 때 소문이 이름인지 관직명인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이 똑같은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지비사를 보니까 그 서문에 소문, 대용이 서문을 아울러 주석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관직명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 대용이 서문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전해져 내려오던 신지비사의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그 책의 서문을 소문이라고 하는 관직명,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가장 국가의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서문을 쓴 거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에서 신지비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지비사나 서유사의 내용이 고구려 때 한자로 쓰여진, 번역되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중에서 이거는 다르게 이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나요? 지금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논쟁이 되고 있고 이 실제 연계 소문도 어디까지가 뭐 연이 성이냐 연계가 성이냐 이런 뭐 실제 이름은 무엇이냐를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지비사의 원문은 서효사입니다. 이 내용은 단군세기에 다행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단군세기에 보면은 6세 달물 단군 때 역사와 왕명을 기록하는 신지발리가 명을 받들어서 천지에 올린 제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원문을 보면요. 달문 단군 제위 35년 여러 왕을 상춘에 모아 구월산에서 삼신께 제사 지내고 신지발리로 하여금 서유사를 짓게 하셨다. 제문이라는 것이죠, 제문. 그래서 그 제문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창조의 신비 그리고 여러 영웅들 역사적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제문에 적는 것입니다. 자, 신지비사와 서유사의 내용을 조금 분석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신지비사를 보면은 저울대와 저울주와 저울판에 대해서 저울대는 부스랑이고 저울주는 오덕지고 저울판은 백아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유사는 약간 다릅니다. 저울대가 부스량이 아니라 소밀량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울주가 안덕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울판은 똑같죠. 백아강으로. 그래서 어느 게 정말 맞는지는 사실은 이게 시대가 지나면 역사서를 뭐 기록들을 조금씩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지명을 쓰기 때문에 어느 게 사실은 뭐 당대의 지명이었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 당시에 불렀던 지명의 이름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서유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소밀랑, 안덕향, 백아, 강으로 돼 있죠. 이 끝이 앙으로 돼 있습니다. 앙.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시에서 아분법이라고 합니다. 운을 맞추는 것이죠. 뭐뭐다 이런 식으로 운을 맞추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아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분법이 유행했던 게 언제냐면 당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아분법과 오원시 형태의 근체시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유행을 하는데요. 그때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럼 당나라 때 쓰여진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때 소문 대용이 주석을 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전해져 오던 신지비사의 내용을 번역을 하고 책으로 엮으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채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유행했던 근체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지비사는 사실은 아분법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부수량, 오덕지, 백아강 이런 식으로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아마도 어느 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가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이제 저울대에 해당하는 중심 수도였던 소밀랑인데요. 이 소밀랑이 어디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소밀랑에 대해서 이 안경전 한단고기 역주자님은 예전에 신지비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소는 소도할 때의 소고 밀은 빽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도가 꽉 차 있는, 들어차 있는 그걸 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소는 우리가 보통 뭐 대사할 소, 깨어날 소 또는 연못을 뜻합니다. 그리고 밀은 옛말에서는 미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경남 밀양이 있잖아요. 그 밀양의 옛말이 미리미 동국입니다. 그래서 밀이라는 말은 그 물의 고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밀은 미리와 관련이 있고 또 물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소, 밀, 랑 하면 랑은 또 이제 물결, 파도기 때문에 이 단곤조선의 중심 수도가 우리가 보통 송화강 아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송화강 아쌀 중에서도 이 안남고기를 역주할 때 그 하얼빈으로 이제 비정을 했는데요. 하얼빈도 사실은 이 송화강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소밀랑은 그 도읍지의 이름에 물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강과 연관이 있고 또 환웅천왕에 내려오신 태백산이 바로 백두산으로 보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나가는 물이 송화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화강 아싸를 뜻하는 게 바로 소밀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지비사는 그럼 언제 없어졌냐면 이 태종실록에 보면은 신비집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종 임금이 이 충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 여러 사서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비집인데요. 이 신비집을 뭐라고 하냐면 신비집은 펴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화에 올리라.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중간에 수송을 하면서 가져오면서 전혀 이렇게 펴보지 못하게 하고 봉하게 하고 임금이 직접 그 책을 보고 말하기를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괴탄하고 불경한 설들이다 하고 대언 유산을에게 명하여 불살하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춘추관에 관직하게 하는데요.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고 기록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신비집이 신지비사를 뜻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태종이 이런 말을 했냐면 뭐 안경준 역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까 보셨지만은 조항 70국이라고 하는 문구 때문입니다. 이 단곤조선이 그런 천자국이었다라는 게 당시에 이 중국 사신들에게 만약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들통이 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당시에 천자국은 중국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조선은 이 천자국의 그 봉함을 받은 제후국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천자국이었다는 그 기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역사 문제로 비하가 되기 때문에 이 신비집을 봉하게 하고 사실은 이제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이 신지비사는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고 박성수 교수님이 이 글로 쓴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진단학고 창간사에서 이병도가 이 신지비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성수 교수님이 이병도를 만났을 때 직접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시냐라고 여쭸더니 뭐 잊어버렸다 하면서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박성수 교수님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병도 스스로 이 신지비사를 갖고 있고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뭐 누구도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신지비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와대를 보시면은 이 백악산이죠. 예전에 명칭은 지금은 이제 북한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백악산 아래 청와대가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남경자리입니다. 고려의 남경자리인데요. 이 청와대에서 최근에 이런 바위 암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천하 제일 복지다. 천하에서 제일 가는 복된 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와대가 왜 고려 남경이냐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 이제 김희재가 숙종에게 건의를 해서 상소를 올려서 이 남경을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이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남경터가 조금 좁았습니다. 좁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제 더 내려와서 더 넓은 평지에 조선의 경복궁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경복궁이고요. 이 경복궁의 후원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제 후원을 두게 된 게 바로 이제 남경터입니다. 그랬다가 조선이 이제
일본 제국에게 강제로 이제 병탄당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 총독의 관저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또 광복이 되고 난 후에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이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왔을 때 이 미군정의 관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6.25가 끝나고 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대통령이 이 거처하고 있던 경무대가 또 이제 이 자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무대란 이름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청와대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청와대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청와대의 본래 그 터는 바로 이 고려 삼경제도의 하나였던 고려 남경의 이궁이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터가 좋아서 계속 그렇죠. 예. 가장 좋은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터였기 때문에 남경에 이제 뒀던 거, 남경을 뒀던 거고요. 백제도 사실은 백제도 한강을 유역을 잃어버리면서 사실은 국력이 계속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천하에서 제일 가는 풍수 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남경터,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 자리, 이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고려, 조선, 그리고 조선 총독부, 미군정,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자리가 주인이 이제 바뀌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광령을 이제 만듭니다. 이걸 이제 쓰신 분은 조소왕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이 무엇이냐? 삼균제도인데 이 삼균제도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선민, 우리 옛 조상들이 말한 수미균 평이하면 흥방고 태평하리라. 이 내용은 이제 신지비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일항쟁기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던 학자들은 이 삼균제도의 근거가 된 이 삼경제죠. 사실은 이 삼경제도를 알고 있었고 그 삼경제도가 신지비사로부터 왔다는 걸 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지비사에 나와 있는 삼경제도, 이 머리와 꼬리, 몸통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게 이 정치제도에 투영시킨 것이 바로 이 삼균제도고 지금도 우리는 삼균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뭐 정부와 국회와 그 행정부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성 선생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이 신지비사에서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이 단군 조선의 그런 건국 정신 그리고 단군 조선의 역사 정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단군조선 때 사관이었던 신지발리가 육세의 달물 단군 때 선제를 올릴 때 올렸던 제문이 바로 신지비사고 이 신지비사의 핵심은 뭐냐면 단군조선이 삼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삼경제도는 고구려, 백제를 거쳐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사실은 이 고려 때도 이 삼경제도를 그대로 두어서 고려의 남경이었던 곳이 바로 지금의 청와대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지비사의 정신, 신지비사가 전하고자 하는 정신은 하늘에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삼안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삼랑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건국 정신이고 단군조선의 건국 정신이고 이 인간 역사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제문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비사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지비사를 좀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단고기 북 콘서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